자, 인디애나 대 휴스턴은 일단은 휴스턴이 프레드 밴블릿이 결장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멘 탐슨. 글쎄 아멘 탐슨이 형제인 아우사르 탐슨이랑 같이 둘 다 슈팅은 안 좋고 운동 능력은 좋고 막 그런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이 볼을 잡고 뭔가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제일런 그린이 요즘에 득점 페이스도 좋고 닥돌하는 그런 위치인데 상당히 잘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미네소타 같이 고베어 같은 샷블락커가 있는 팀, 인사이드 그리고 이런 드리블 동선, 드라이브인 동선을 내주지 않는 팀한테는 빡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디애나는요. 얘네들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수비 스킴에서 상대팀한테 3점 슛 시도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상대의 3점 슛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잘 억제하는 팀이다. 한마디로 인사이드 수비는 그냥 터너한테 맡긴다. 좋은 샷 블락커인 터너한테 맡기고 우리는 외곽을 방어를 하겠다. 3점 슛 못 던지게 할게 이거거든. 인디애나가 뭐 3점 슛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못 던지게 한다. 대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디애나는 외곽 수비를 두텁게 하고 인사이드는 조금 헐겁거든요. 저는 이런 팀한테는 제일런 그린의 폭발력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제일런 그린이 미네소타한테는 야투시도 16개인가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어. 딱 제 분석대로 됐는데 인디애나는 지금 물론 뭐 네이스미스, 시아캄, 터너 이런 친구도 오면서 인사이드도 빡빡해진 거는 맞아요. 그 전에 비하면. 근데 그래도 미네소타전보다는 휴스턴이 조금 더 공격하기는 원활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그 벤블릭 같은 애들 빠지면은 아멘 탐슨이 들어오면 외곽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이드나 혹은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 이런 쪽에 아마 중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센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인디애나의 요즘 기조를 봤을 때 인디애나의 요즘 기조로는 상당히 상대팀의 리머텍 많이 하고 빠른 템포로 공격 시도한다. 오바팀의 색깔 많이 묻어난다고 했는데 이 휴스턴이요. 오바 페이스랑 언더 페이스랑 오락가락을 많이 합니다. 얘네가요. 요즘에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도 제가 미네소타가 최근 들어서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80번 정도로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했는데 그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휴스턴이 88번의 야투 시도를 했어요. 그날 뭐 리바운드를 개딱 껴가지고 휴스턴이 패배했는데 어쨌든 야투 시도 자체는 휴스턴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리그에서 뛰는 팀 하면 또 인디애나 아니겠어요. 양팀 다 저는 내일 경기 엄청나게 많은 야투 시도를 하는 오바 게임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스턴이 직전 경기에 90점밖에 못 냈지만은 그리고 많은 야투 시도를 했지만은 너무 많이 빗나가고 그거는 이제 상대가 미네소타고 좋은 샷블락커를 보유한 미네소타였었고 휴스턴이 미네소타한테는 어려움을 겪을만 하지만은 인디애나한테는 저는 이거 좀 약간 전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디애나한테는 인디애나의 수비 전술상으로 조금 공격하기가 원활한 측면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내일 아까 제가 프레드 밴블릿이 결장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드 밴블릿의 최근 성적 보니까 이렇게 한 경기 결장한 적이 있었는데 프레드 밴블릿이 최근 야투가 워낙에 말을 안 듣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한 7경기 동안 밴블릿이 경기당 12득점 그리고 야투가 43.1%, 43%, 3점 27%예요. 한마디로 밴블릿이 요즘에 휴턴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쓸모가 별로 없다. 이 친구 야투율도 안 좋은 편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캠 위트무어가 얘가 출전 시간 대비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최근 또 캠 위트무어가 7경기 동안 경기당 18득점, 야투율 48%, 3점 40% 이렇게 좋은 활약 해주고 있다. 3, 4번 포지션에서 내일 휴스턴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은 이 리딩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밴블릿이 없으면 핸들러가 없어. 벤치에서도 좋은 핸들러가 없는 휴스턴인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사실 인디애나랑 휴스턴 이렇게 빠른 동구를 하면은 핸들러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뛰면 돼. 저는 내일 막 뛸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오바 쪽 보고 있고요. 경기력은 인디애나 쪽을 조금 더 좋게 볼게요. 이게 일단은 기준점 메리트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둘 팀 다 뛸 거라는 점. 제가 저번에도 이런 거 말씀드렸죠. 휴스턴이 최근 9경기 동안 득점이 11등 수준입니다. 근데 야투율이나 3점슛은 24등, 29등으로 이런 야투율은 되게 안 좋아 휴스턴이. 근데 득점은 많다. 한마디로 템포가 많이 빠르고 야투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 내일도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인디애나 휴스턴이나 둘 다 많은 야투 시도 바탕으로 다득점하는 경기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인디애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올랜도 경기인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일단 언더 향기가 풉니다. 다만 요즘에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실점이 많다는 거. 마이애미가 요즘 최근 10경기 동안 이 10경기가 이제 뭐 이 10경기 가운데서는 아데바요도 돌아오고 히로도 돌아오고 그랬던 경기예요. 한마디로 마이애미가 대충 풀 라인업이다. 그런데도 득점이 지금 리그 29등 수준, 야투율 29등, 3점 26등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되게 안 풀립니다. 이거는 뭐 최근 경기들로 잡아도 마이애미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나마 한 최근 5경기 정도로 잡으면은 득점이 106점 정도로 올라오긴 하는데 106점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거의 뭐 한 27등 정도 킥해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마이애미는 한마디로 공격이 굉장히 안 된다는 거고, 수비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쳐맞는 팀입니다. 41.2%로 최근 10경기 동안 리그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3점을 쳐맞았던 팀. 그리고 올랜도, 최근 8경기에 올랜도는요, 이제 풀라인업이 됐죠. 그전에는 뭐 제가 맨날 말하지만 비타제, 오케케, 휴스탄 이런 친구들이 선발로 쓰이다가 그런 애들이 한 20분가량의 출전 시간을 받았는데 이제 걔네들을 안 쓰고 요즘에는 아예 뭐 가비지 멤버로밖에 안 쓰인다고 했었었죠. 마케 펄츠, 바그너 선발 복귀, 그리고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라든지 조나단 아이작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벤치에서는 또 여전히 조 잉글스, 게리 해리스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콜 앤서니도 머리도 밀고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모리츠 바그너 등등 해가지고 올랜도는요, 저는 선수풀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부상자도 없는 여러 호조에 있다 올랜도가. 물론 마이애미가 이제 로지어가 자리를 잡으면서 슬슬 이제 조금 올라오는 페이스고, 버틀러도 힘내주고, 히로나 아데바요 언제든지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마이애미 3점이 잘 안 터지고 있다. 마이애미의 최고 장점은 3점이었는데 요즘에는 안 좋은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양팀 붙으면 언더 쪽 보고, 올랜도가 진짜 수비가 진짜 좋아요. 제가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도 보고 디트로이트전도 봤는데 올랜도 수비 좋습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시도로 억제하고 있는 팀인데, 마이애미 역시 야투 시도 자체가 리그에서 굉장히 적은 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야투 시도가 29등이고 상대팀의 야투 시도 역시 적게 유지하는 팀이다. 양팀 다 적은 야투 시도 바탕으로 슬로우 템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속공 같은 걸 많이 시도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승패 방향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올랜도가 3.5%, 마이애미가 3.5마일인데 이게 올랜도도 이게 좀 경기력이 꾸준하지는 못하거든. 저는 일단은,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도 이게 마이애미가 상대 전적상으로 8대3으로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옛날 성적이 많고 그런 건 있지만은 상대 전적상으로 이게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 비치 남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이제 연고지인 두 팀답게 나름대로 라이벌리십도 있는 팀이고 해가지고, 저는 승패 방향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은 올랜도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싶고, 그리고 언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루클린 대 댈러스 가볼게요. 자, 내일은 브루클린이 벤 시몬스가 출전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 때 대참사를 당했었죠. 골스한테 98대 109로 요즘에 브루클린답지 않은 경기를 했어. 근데 그 패배 요인이 뭐였냐? 제 관점에서는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엄청 많이 내줬다. 원래 브루클린이나 골스나 올 시즌에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근데 브루클린이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한 이후에는 오펜을 많이 안 잡는 팀이 됐다고 했었고, 골스는 여전하죠. 오늘 골스가 오펜을 16개를 잡았어요. 16개. 그리고 토탈 리바운드도 골스가 60개, 브루클린이 38개였다. 리바가 22개가 차이 나면 게임 못 이깁니다. 그만큼이나 골스는 야투가 잘 들어간 편, 브루클린은 안 들어간 편이었다. 그래서 여러가지 브루클린이 안 좋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경기이긴 했었어요. 캠 토마스도 18점밖에 못 넣었고, 야툴도 그냥 그저 그랬었고, 미칼도 13점, 활약해주는 선수들이 대부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일 양팀 다 브루클린이나 댈러스나 백투백이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댈러스는 돈치치랑 어빙 전부 다 출전을 하면서 내일 경기는 어쩌면 관리 차원에서도 퀘스처너블이다, 이럴 수는 있어요. 관리 차원에서도 못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댈러스는 라이블리가 없는 이상은 수비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 최근에 댈러스가 9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실점 3등, 야투율 전체 2등, 3점슛 6등 이런 식으로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에 스탯으로. 그 와중에 득점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도 최근 보면 이렇게 뭐 득점이나 실점이나 특히나 수비 같은 게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브루클린 봐줄만하게 바뀌었는데 공격이 약간 조금 삐리하다. 근데 내일 벤 시몬스가 아마 출전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브루클린이 오늘은 워낙 이제 뭐 디에런 샤프라든지 DFS 이런 좀 리바운드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못 나와가지고 당했는데, 댈러스는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댈러스는요. 일단은 높이가 안 돼. 뭐 운동 능력 좋은 데릭 존스 주니어 뭐 이런 친구도 있긴 하지만은 그랜트 윌리엄스 198밖에 안 되죠. 클레버도 막 208인데 사실은 클렉스턴에 비하면 낮은 키고, 댈러스는 오펜시브 리바운드 시도가 많은 팀이 아니에요. 브루클린이 오늘 공략당했던 점을 댈러스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일단 눈에 들어오고, 내일은 벤 시몬스가 뛴다는 점. 벤 시몬스가 출전한 2경기, 필라델피아와의 136대 121경기, 유타와의 147대 114경기, 2경기 다
130점이 넘는 다득점 경기를 했었고 템포도 상당히 빨랐다. 그 경기에서 브루클린은 유타전의 야투시도 105번, 필라델피아전의 야투시도 95번. 근데 벤 시몬스가 없던 최근 경기들, 피닉스전에 94번,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는요. 골스전에 89번. 적은 편이죠. 벤 시몬스가 있을 때 브루클린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여전히 이 경기는 야, 벤 시몬스가 있으니까 브루클린이 잘하네. 조금 더 봐볼까? 어차피 2경기밖에 없었으니까 여태까지는 한 3, 4경기 정도 더 보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그림상으로는 브루클린이 댈러스한테는 약점을 공략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댈러스는 오펜을 시도를 잘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시도할 여력도 많이 안 되고, 오늘 뭐 댈러스가 그 상당수가 빠진 필라델피아 그런 팀 상대로는 조금 득점이 저조했는데, 그래도 브루클린도 야투 시도도 많은 팀이고 댈러스도 이제 돈치치랑 어빙 있으면 오바 게임 나오기 좀 편한 셈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 브루클린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멤피스 가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언더 향기가 폴폴 나는 경기죠. 멤피스가 그래도 내일도 근데 자책주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책주랑 틸리먼 다 다우스풀이고 이러면은 보시다시피 멤피스의 라인업이 이렇습니다. 멤피스의 라인업이 형편없죠. 지금 보스턴보다도 더한 수비팀인 뉴욕한테 멤피스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반대로 뉴욕은 여기 밑에 보시면 최근 10경기 동안 뉴욕 이제 직전 경기 패배를 당하면서 9연승이 깨졌어요. 뉴욕이 뭐 직전 경기 실점값이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게임적으로 보면은 뉴욕이 오히려 레이커스한테 앞서 나가는 순간도 있었었고, 저는 뉴욕을 그 경기도 좋게 보긴 봤습니다. 뉴욕이 이제 랜들이랑 아누노비랑 지금 핵심 선수들이 없는 와중에서도 충분히 잘하긴 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야투들이 좀 안 터진 편이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자, 제가 최근에 랜들이랑 아치우아가 없는 기간 동안 많은 출전 시간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었죠. 디빈첸조, 조슈아트, 프레셔스, 아치우아 이렇게 3명 정도 있는데, 요 친구들이 먼저 이제 디빈첸조, 직전 경기 또 디빈첸조가 3점을 16개를 쏴가지고 6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37.5%. 썩 좋은 건 아니었었죠. 최근 4경기 동안 디빈첸조가 40분가량을 뛰고 있는데 득점은 26.8점, 볼륨은 좋아. 야투율 42.4%, 3점 38.7%. 괜찮은 3점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야투율은 낮은 편이다. 직전 경기도 3점이 막 아주 대단히 막 눈에 띄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슈아트, 이 친구들이 없는 기간 동안 조슈아트가 팀의 리바운드를 상당수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틸 좋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좋고 허슬이 넘치는 친구라고 했는데요. 이 조슈아트가 직전 경기 때 야투율이 16개 중에 5개로 부진한 편이었었고, 최근 4경기 동안 선발로 나오면서 야투율 30%밖에 안 돼. 3점슛 13%밖에 안 돼요. 조시아트가 뭐 수비 같은 부분이야 기여하는 분이 많지만은 공격에서는 뭐 없다. 그리고 하텐슈타인은 제가 조금 긴 기간으로 잡았는데, 뭐 얘는 늘 말하지만은 중간중간에 막 16분밖에 안 뛴 경기, 15분밖에 안 뛴 경기, 뭐 23분 이런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볼륨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리바운드 13개 정도 걷어내주고 있고, 스틸 1.4개, 블락 1.4개, 경기당 8.5점 이 정도로 좋은 야투율 바탕으로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틴슈타인은요. 직전 경기는 야투율이 9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어쨌든 레이커스랑 멤피스는 또 상당히 좀 체급 차이도 있고 다르니까 내일은 좀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리고 프레셔스 아치우아, 이 친구가 랜드리랑 암노비가 결장하면서 최근 40분이 넘는 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40분, 43분, 42분 이렇게 뛰어 거의 뭐 브런슨급의 출전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득점은 13.3점, 야투율 42.5%, 3점 0%, 3점 하나도 못 넣었어요. 3개 중에. 그래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경기당 4.3개, 리바운드 거의 10개 가까운 수준. 이 친구는 득점의 대부분이 막 풋백이나 그런 거야. 받아먹기 득점이나. 그래서 허슬적인 측면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뉴욕이 올 시즌에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라인업 보시면은 브런슨, 디빈첸조, 조시 하트 이렇게 3명이 그 빌라노바 대학교가 2018년인가 NCAA 토너먼트 우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인데, 그때 당시 선수들입니다. 브런슨, 디빈첸조, 조시 하트는 전부 다 빌라노바 대학교 동문이다. 친구들이 뭉친 것도 한몫하죠. 지금 이제 뭐 랜들도 없고 아누노비도 없다고 하지만은 뉴욕이 끈끈하게 잘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합을 맞춰온 선수들의 활약도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길게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뉴욕의 일반승 내지 언더 쪽 좋게 보고, 마인 값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거 과연 멤피스가 프레는 할 수 있을까? 뉴욕이 마인 할 수 있을까? 뉴욕이 지금 뭐 랜들이랑 아누노비 없으니까 득점들이 방금도 봤지만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브런슨이 혹시라도 내일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평소만큼 득점을 못한다. 그러면은 뉴욕이 당연히 멤피스한테 프레 내줄 수도 있죠. 멤피스도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이 쿼터 중반인가까지 한 5점 차로 비겼었는데 결국에 쿼터 마무리될 때쯤엔 20점 차였지만은 어쨌든 멤피스도 좀 뭐 비빌 땐 비벼주더라. 저번에 클리블랜드한테는 오히려 그때 58대 51로 전반을 이긴 상태에서 마감했었거든. 그 정도로 멤피스도 제가 맨날 말하지만 멤피스가 지금 2도 없고 입문마저 없는 상태. 지금 거의 뭐 틀리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맨날 하는데 근데 그 틀리조차 나름대로 좀 비빈다. 그래서 만약에 멤피스가 풀 라인업으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셀까. 멤피스도 아주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뉴욕의 일반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시카고 대 미네소타 볼게요. 이 경기도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언더 향기가 풀풀 납니다. 미네소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네소타도 이 수비가 은근히 흔들리긴 하더라. 근데 여전히 최근 9경기 아주 긴 시간 동안 상대팀의 득점을 2등으로 막아내고 있고 103점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고 뭐 야투 방어율이나 3점슛 방어율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내일 시카고가 지금 뭐 공격이 잘 되는 편은 아니죠. 그리고 수비도 애매해. 시카고가 경기당 막 시카고 경기가 231점, 232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준점이 이 경기는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내일 일단 미네소타 딱히 결장 없는 상황이고 시카고는 뭐 화이트 있으면은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걱정인 게 이게 미네소타가 시카고를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얘네들이 이제 그 야투 시도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안 던지는 팀에 속해요. 얘네들도 야투 시도는 적고 리그에서 페이스도 가장 느린 팀이다. 한마디로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라는 건데 시카고는 또 3점이 터지면 맞기 좀 빡세거든. 3점이 터지면은. 근데 요즘에 미네소타가 최근 9경기 동안 3점이 리그 전체 3등 수준이야. 근데 반대로 시카고는 최근 6경기 동안 리그에서 3점슛 허용률이 밑에서 4등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가 미네소타가 조금 3점 같은 게 잘 들어가면은 이게 오버가 날 수도 있겠죠. 나는 기준점이 미네소타 경기라서 그런 거겠지만 좀 낮다고 생각은 해. 요즘에 시카고의 이런 페이스에 비하면은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의 승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좀 최근에 흔들릴 때 흔들리긴 했으나 여전히 수비력 자체는 좋다. 최근 한 5경기로 잡아보면요 미네소타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미네소타는 상대팀을 99.8점으로 묶고 그 기간 동안 111점 가량 득점을 했거든요. 전지적 미네소타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시카고 뭐 얘네들 맨날 뭐 시카고가 그런 건 있지. 많은 홈간중을 바탕으로 매 경기 막 클러치까지 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싸움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비비는 게임을 많이 한다. 좀 조기에 뭐 쉽게 이기거나 쉽게 지는 그림 그런 건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5.5 마인이 생각보다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미네소타 승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일단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유타 대 오클라호마 이 경기는 왜 힘드냐? 두 팀 다 최근 9경기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9경기 동안 유타나 오클라호마나 비슷해요. 유타는 공격은 나름대로 잘 돼. 근데 수비가 리그 꼴찌 수준이야. 오클라호마는 공격은 중하위권인데 수비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양팀 다 한창 좋았던 페이스에 비해서는 요즘에 되게 못하고 있죠. 오클라호마 경기 직전 토론토한테 2차 연장 가가지고 8점 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8.5면 아마 프랭이었을 거예요. 거의 뭐 전반 이때쯤엔 20점 차까지 나던 경기였었거든.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20점 차를 뒤지던 경기였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오클라호마를 긍정적으로 살피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 최근 9경기 동안 3승 6패거든요. 물론 이 기간 동안 상대가 오클, 휴지, 뉴올, 워싱턴이나 샬럿 좀 쉬웠었고 변화된 브루클린, 뉴욕,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긴 했지만은 그리고 뭐 미러키 되게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뭐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이긴 거는 또 릴라드 같은 애들이나 뭐 다이키 뭐 결장도 꽤나 있는 편이었었고 브룩 로페즈라든지 미들턴 결장이었었고 일단 지금의 유타를 뭔가 믿긴 힘들다. 오클도 마찬가지고 두 팀 다 페이스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팀들에 속해요. 그게 나는 문제야 이 경기는. 일단 뭐 유타가 홈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유타가 뭐 나쁠 거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이제 유타가 오클한테는 5연패 중 홈에서도 3경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오클한테 연패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오클은 어쨌든 직전 경기 어려웠던 승부 2차 연장까지 갔지만 어쨌든 20점 차를 뒤집었던 경기고 오클라호마의 이런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가 있다. 직전 경기는요 오클이 그날 토론토가 그 스가에 대한 수비를 엄청 집중을 했어요. 하이라이트만 봐도 알지만은 그래비티 제가 저번에 하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맨 밑에 적혀있는 스가의 그래비티라는 게 뭐냐면은 스가한테 상대팀의 수비수가 거의 더블팀을 많이 갑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 한 명의 수비수가 전담을 하고
하이라이트로 뭐 스카티 반즈가 맨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팔 휘적휘적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스가가 안정적인 패스 뿌리기도 힘들고 드리블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인데 스가한테 수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찬스가 날 거 아니에요. 오픈 찬스가. 그래서 오클이 그날 3점을 63개를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이죠. 오클이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3점을 63개를 던졌는데 23개밖에 안 들어갔다. 3점슛 확률 한 35% 정도?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경기를 한 거였는데 글쎄 내일은 뭐 유타가 이 스가한테 어떤 수비를 시도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이 붙으면은 오바 게임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타 경기는 거의 뭐 250점이 나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 최근에. 오클라호마도 사실 뛰면 뛰는 팀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언더 게임이 되게 많긴 해. 오클라호마 최근에 한 6경기 정도가 원래는 다 언더였어요. 직전 경기도 2차 연장 가가지고 오바였지, 정규 시간은, 그건 정규 시간 때는 또 언더였다. 특히 언더 오바도 까다롭고, 이게 승리 사이드도 어려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바에다가 오클 승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미러키 경기. 자, 이 미러키가 내일 릴라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브루노 페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러키도 내일은 좀 선수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출전 유무를. 그리고 같은 기간, 최근 같은 기간 6경기 동안 피닉스는 야투가 또라이급이 56.4%. 엄청 잘 들어갑니다. 야투가. 높은 야투율이나 3점슛에 비해서는 사실 득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피닉스가 생각보다 득점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면은. 야투율이 56%에 3점이 40%인데 123점 이건 오히려 낮은 수치거든. 기대보다는 낮다. 한마디로 얘네도 페이스가 조금 느린 편이다라는 거고, 상대팀한테 실점은 경기당 118점가량 해주고 있다. 많이 실점하는 편이죠. 제가 맨날 말했지만 피닉스는 높이가 일단 딸려. 높이가 딸리고 인사이드 수비도 약하다. 물론 너키치가 있긴 한데 이 너키치가요, 쿤보 같은 애들한테 파울 트러블 걸리기 일수입니다. 그런 점들까지 보면은 내일 미러키가 피닉스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쿤보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 같은 애들도 활약할 만하고. 그리고 미러키는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이나 실점 모두 어중간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미러키 경기를 한 9경기, 10경기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오히려 또 최근으로 좁히면 이걸 맨날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니까 9경기, 10경기로 잡았을 때는 미러키가 공격은 최상위권, 수비는 또 하위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미러키 경기 오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미러키 최근 6경기 동안 보면은 그 6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뉴올, 덴버, 포틀 이런 언더팀 만난 적도 많이 있긴 해요. 그것도 있는데 왜냐면 그 전에 막 디트로이트랑 만나고 이런 것들 껴있다 보니까 좀 뻥튀기가 됐었거든. 최근 6경기가 보면 미러키가 득점이나 실점이나 둘 다 116.8점이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마냥 오바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러키가 득점 페이스도 조금 쳐져 있고 실점도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러키가 언더오버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즘에 피닉스의 야투는요, 막 브루노 페지 있다고 해도 막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피닉스는 인사이드 막 들어가가지고 레이업 올린다든지 덩크 찍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미드레인지 위주 게임이 많아요. 부커나 빌 말할 것도 없고 듀란트도 그렇고요. 뭐 미드레인지든 3점이든 뭐 이건 그레이슨 알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피닉스는 드라이브보다는 약간 미드슛, 말 그대로 슛감에 의존한 득점이 많은 편인데 그렇게 의존해도 야투를 56.4%로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득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피닉스는 일단은 피닉스가 많은 득점을 할 거라는 데는 그렇게 의심이 많이 없다. 왜냐면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도 미러키가 작년에는 전체 4등이었는데 올 시즌은 19등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별로 좋은 수비팀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리고 미러키는 또 피닉스의 약한 높이, 인사이드 이런 것들을 공략할 만한 충분한 자원들, 쿤보도 있고 뭐 릴라드도 인사이드에서 비집고 들어왔고 이 자유투 얻어내기 장인이죠. 포르티스 같은 애들도 인사이드 공략하는 거 용이하고, 그리고 뭐 외곽 수비도 뭐 피닉스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피닉스 승 쪽에다가 오바보고 있는데 좀 까다로워요. 피닉스가 과연 3.5마인이 난 좀 타이트하긴 하거든. 이게 미러키도 어디까지나 동부에선 초상위권 팀에 속하고 좀 어렵긴 한데 이 경기는 저는 피닉스 승의 오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랑 요르단 현대전적 상으로 역대 맞대결 상으로 이렇게 쉽게 제압하는 모습은 많이 없었다. 우리나라 뭐 소식 같은 거 지금 김민재 선수 일단 결장하는 거 그것들이 눈에 띄죠. 사실 김민재 선수만큼이나 후방에 안정감을 더해주긴 쉽지 않죠.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이나 된 선수다 보니까. 오늘 요르단에서 2명 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17번과 9번 선수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번 대회 요르단의 그 출전 시간이거든요. 어떠한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뛰었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누가 주전이냐이거든요. 5경기 전부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살렘 알 아잘린 이 친구랑 알리 올완 이렇게 2명의 선수 445분 434분
거의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들이 일단은 2명이 결장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입장에서는 주전이 2명 빠진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함작 알 다르두르 뭐 이 친구라고 17분밖에 안 뛴 선수예요.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아마 벤치에서 퇴장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기를 보셨겠지만 되게 어렵게 올라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널티킥 승리, 호주와의 연장전 끝에 승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어렵게 올라왔다.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 1승 이후에 따지고 보면 4무승부인 셈이에요. 되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요르단은 어찌어찌 올라왔냐. 요르단 우리나라랑 비기고 바레인한테 패하고 최종전에서 좀 그래도 어렵게 3위 진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라크의 이 아이맨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골 세레머니가 그 막 어디 뭐 잔디 뜯어먹는 그런 세레머니였단 말이죠. 그거 때문에 경고받고 주심한테 퇴장을 당했어요. 어줍지 않은 이유로 퇴장을 당한 이후로 요르단이 추가 시간 95분, 97분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레머니로 퇴장당하고 그 경기를 패배를 했다. 아주 이 후세인이란 친구는 사실 잘하고 있기도 했는데 이번 대회 때 아주 뭐 역적이 됐겠죠. 어쨌든 요르단이 한 명이 적은 이라크를 상대로 파상 공채를 펼치면서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또 마지막 경기 타지키스탄과의 경기는 사실은 타지키스탄은 사실 좀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타지키스탄, 뭐 스탄 붙은 나라들 많이 있잖아. 그 중앙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쪽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무슨 뭐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축구 쪽으로는 뭐 없는 나라들입니다. 대단한 뭐 그렇게 얘기할 것 별로 없는 나라들이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엄청 힘들게 올라왔지만은 요르단도 어렵게 올라오긴 왔다. 다만 전 상대 같은 것들은 좀 쉬운 편이었다. 자, 요르단이 이번에 4강에 처음 올라왔는데 호주랑 우즈베키스탄이 2011년 아시안컵 때 AFC 아시안컵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4강을 처음 올라가 본 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르단 같이 이런 팀들이 결승에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번 4강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요르단이 우리나라를 꺾고 결승에 올라간다. 이거는 201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번 대회 우리나라가 아까 봤다시피 5경기 중에 4번이 끌려가는 경기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3번의 경기 동안 이렇게 경기 중에 끌려가다가 뭐 승리하거나 뭐 이기거나 이런 경우가 4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벌써 5경기 중에 4번이나 끌려가는 경기였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4번 중에 승부차기 포함해서 승리는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정규 시간엔 무승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뭐 승부차기든지 일반적인 무승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다. 가능성보다는 이번 대회 행보가 무승부가 되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만 하고요. 그리고 요르단이요, 이번 대회에서 총 3승을 거뒀거든요. 한 대회에서 뭐 요르단이 4강도 처음 와보고 한 대회에서 3승을 한 게 역사상 처음이다. 대회에서 10골을 넣은 것 역시 처음이다. 한마디로 요르단은 이번 대회가 뭐 엄청난 포텐셜이 터진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시면 보면 되는데, 아까 봤다시피 주전에서 2명 결장이고 우리나라도 뭐 김민재 선수 결장하긴 합니다만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요르단은요, 이란이나 뭐 보통 4강에서 만날 법한 카타르, 이란, 뭐 일본 이런 팀들에 비하면은 요르단은 확연하게 쉬운 상대는 맞아요.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접근할게요. 우리나라가 요르단 한번 겪어보기도 했었고, 물론 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결장하는 변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출장한 경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점할 만큼은 했어요. 매경기 실점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결장했던 경기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김민재 선수가 물론 한국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있어도 우리나라 실점 많이 했다. 아시아 레벨, 특히나 우리가 오늘 호주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뭐 이란 이런 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요르단을 상대하는데 그 자리 김민재 선수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뛰냐 아니면 뭐 정승현 선수, 김영권 선수가 뛰냐,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이 정도 레벨을 상대하는데 뭐 김민재 선수 대신에 정승현 선수가 나와가지고 요르단 공격수한테 어려움을 겪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점상을도 대부분 역습에서 많이 맞은 거였고, 그런 역습이라면요 어디 뭐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득점할 수 있는 게 그런 역습 찬스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르단한테 한번 겪어보기도 했고, 옥타이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2대2로 배긴 경기였지만은 골 기대값, XG 상으로는 골 기대값 상으로는 0.27 대 2.15였다. 우리나라가 그냥 2대0으로 이겼어야지 정상적인 경기였다. 뭐 그런 경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압도할 만한 경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일반승 바탕으로 일반승 1.43짜리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그 이상 뭐 햇무를 가든 마헨을 가든 저는 배당충이기 때문에 마헨이든 햇무든 뭐든 가셔도 좋다. 다만 나는 이제 전력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마헨을 하고도 남을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홈 경기죠. 눈에 들어오는 거 일단은 소시지가 마요르카한테 잘 안 졌다. 이런 것들도 일단 확인은 됐었습니다. 소시지가 최근 한 2, 3년 안에는 많이 이겼었다. 그전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었죠. 한 2013년 이후로 소시지가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이 승승승승 무승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고 어지간해서는 많이 이겼어요. 더구나 최근 한 3년 동안은 대부분이 홈 경기이긴 했지만 1점 차 승리가 많이 눈에 띈다.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마요르카가 얘네들도 섬으로서 원정팀들이 꽤나 까다로워하는 그런 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마요르카의 올 시즌 토탈 전적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한데, 여기서 승리한 경기들의 대부분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경기들 대부분이 다 코파델레이입니다. 코파델레이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은 라리가에서 마요르카 전적이 이렇게 되고요. 딱 뭐 2승 같은 거 있지만은 썩 좋지는 않다. 근데 홈만 따졌을 때 일단은 잘 안 졌어. 올 시즌 개막전쯤에 패배한 이후로 쭉 무승부 하다가 세비야 잡고 오사수나 잡고 막 어렵게 승리하는데, 어쨌든 무패 행진 이렇게 거듭해오다가 직전 베티스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때 제가 또 베티스도 결장자도 되게 많고 부상도 많다 하면서 요즘에 전력이 다소간에 감소된 상태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베티스가 마요르카 상대로 어렵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하는 레알 소시에다드. 자, 소시에다드 기본적으로 잘 안 지는 팀이에요. 이 가운데서 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코파델레도 있고 한데, 어쨌든 최근 소시지가 18경기 동안 9승 8무 1패, 아틀레틱 빌바오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정이 상당히 많았었네요. 원정을 한번 보면은, 자, 원정 게임도 그 ATM한테 패배한 이후로 빌바오 원정에서 패배한 거 말고는 지금 9승 5무 1패인가? 그렇게 나와요. 9승 5무 1패. 근데 소시지가 또 이길 때 보면은 햄무가 되게 많죠. 이런 팀이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소시지가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이 소시지는요 그 일정이 직전 경기 지로나와의 이런 무승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경기도 살짝 봤는데 사실 이 경기는 지로나가 거의 소시지를 압살한 경기였어. 제 관점에서 압도한 경기였는데, 소시지도 뭐 막판에 지로나가 워낙에 몰아치다 보니까 뭐 역습에서 득점 찬스 같은 거 몇 번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로나가 거의 승리를 할 뻔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측했었었죠. 오드리오 솔라, 티어니 뭐 이런 등등 선수들이 많이 결장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다 원래 바르네치아 같은 애들도 결장이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저는 오늘 한번 소시지 경기 좀 뭐 햄무나 무승부 같은 고배당 욕심내고 싶어요. 마요르카 홈에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질 때도 좀 아쉽게 진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전력 차야 당연히 소시지 쪽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에 소시지도 득점력도 조금 감퇴한 상황이고, 일단 소시지가 앞선다는 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한번 마요르카가 최대한 무승부, 물론 소시지가 일반승 같은 거 보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소시지가 그 일반승 배당도 나쁘진 않습니다. 소시에다드 일반승 2.15인데 보통 2.15나 받은 경기에서는 과투작이 싫죠. 막 소시지 햄무 같은 거 별로 가기 싫은데, 무승부 배당이 이게 2.80이고 일반승 2.15면 사실은 일반승 보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배당 차이도 얼마 안 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아까 봤다시피 마요르카도 이렇게 홈에서는 상대팀의 발목을 잡는 경기가 되게 많았다.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 노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